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전 세계를 뒤집을 중대결단 내렸다. 2.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했죠. 3. 얼마 전 일본이 헌법까지 뜯어고치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중국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고 한국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중대결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중국 대사가 한국을 패배한다에 베팅하는 순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발언은 한국 국민들을 극도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반격은 엄청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엄청난 한방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했습니다. 이에 중국이 난리가 나며 시진핑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대반전으로 인해 초대박이 난 상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강력한 대응과 반격은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도발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주며 대단한 반전을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미래 한국과 중국의 관계 및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후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완전히 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을 향해 미국에 반하는 배팅은 좋지 않다 라며 강하게 압박했고 중국도 주한 중국 대사를 통해 한국이 중국에 반하는 배팅을 하는 순간 중국의 대규모 보복으로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 겁박했습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따라 한 듯한 싱 대사의 발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한국의 탈중국화 호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싱 중국 대사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 생각하고 직접 찾아갔지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무례한 발언을 들은 뒤 곧장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들은 마땅치도 않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협력하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잘못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억 명에 달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대망신만 당했다며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고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비난이 급격히 악화되자 시진핑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국이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인 에어드롭과 블루투스 실명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중국을 욕하고 한국을 칭찬하는 중국인들을 잡아내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정보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불법 정보를 게시, 전송하거나 분량 정보의 생산, 복제,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규정한 불법 정보나 불량 정보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삭제해버리고 반복적으로 한국 또는 미국을 찬양하고 중국을 깎아내리거나 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SNS와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중국의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즉 중국이 14억 중국인들의 사상검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하여 처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데요. 작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확정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당대회를 앞두고 상하이에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이폰의 에어드롭을 이용해 시 주석을 반대하는 이미지를 유포한 바 있습니다. 한 달 뒤인 작년 11월 애플은 에어드롭 기능의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배포하는 서비스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주변의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보내려는 이용자는 10분 동안만 파일 전송이 가능하고 10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 파일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한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해내기 위해 대대적인 검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은 이미 중공에 잠식당한 상태다.
중공은 인터넷 카페, 그 중에서도 특히 맘카페 운영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4천만 명, 보통 때는 3천만 명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댓글 작업에 동원한다.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만 1,500만 명 정도 라며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되다 보니 온갖 가짜뉴스와 가짜정보가 판치고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에까지 이렇게 댓글 부대를 동원해 한국에서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아이폰의 에어드롭까지 금지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열을 시작하자 글로벌 최고의 기업들이 중국을 한방에 손젓해버리더니 한국에 모두 옮겨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신고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급증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대대적인 보복과 사상검열을 시작한 직후에 발생한 일이라 외신들은 기사 제목을 한국을 잘못 건드린 중국, 중국이 한국을 건드린 최후 등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FDI 투자액은 107억 3천만 달러, 약 13조 9,600억 원로 1터부터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사상검열로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사업을 할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자 중국을 탈출해 다른 나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2차 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충남 아산시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영국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 생산기업 에드워드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수한 제조업 중심 인프라와 인력을 갖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한국을 공급기지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가을 들어 지난달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의 2021년 보고서에 등장하는 용어로 중국 진출 기업들이 대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추가로 생산기지를 두는 걸 말합니다. 당초 글로벌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 제로 코로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시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꾀하면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든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김태형 KOTRA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미국의 대중 견제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술을 가진 한국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차이나 플러스 원 수혜국으로 부상하는 건 중국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첨단 산업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울산에 수소 충전소를 세운 미국의 산업용 가스 생산기업 에어프로덕츠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높은 위기 대응 능력을 갖고 있어 투자처로서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위기 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도 신뢰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영국 기업 에드워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쳤음에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유연하게 대응해 한국을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한국의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리튬 광산과 히토류를 싹쓸이해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히토류와 리튬 광산을 장악하지 못하는 순간 중국은 망해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세계 10대 자원북국으로 유명한 몽골과 손을 잡고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친한 국가로 매우 유명한 몽골이 세계 최고의 채굴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몽골에 있는 모든 광산을 전부 개발해달라는 것입니다. 몽골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재료인 리튬뿐 아니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할 때마다 무기로 꺼내 들고 있는 히토류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숨에 초대박이 난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 배터리 아저씨가 일했던 금양이 몽골법인 주식 523억 원어치 취득하여 지분율 40%를 획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 목적을 기존 광물 개발 및 리튬 탐사 개발이라고 밝혔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어떠한 힌트 없이 2022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맞춘 미국의 예언가가 충격적인 새로운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2045년에 이르러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거듭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1965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통계학자인 어빙 존 굿은 미래에 지능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초지능형 기계, 얼트라 인텔리전트 머신의 존재를 암시했죠.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기계의 등장. 그의 예측에 따르면 만약 기계가 초지능을 가지게 될 경우 압도적인 계산 능력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죠. 그러나 그의 예측과는 달리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기계가 인간 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정도로 발전하진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기계와 달리 인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예언가들은 미래에서 온 것처럼 정확하게 미래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딘 군츠라는 인물입니다.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가 출간한 소설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지구상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퍼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하며 우한 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측한 일들은 현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둠에 눈을 썼을 때 독자들 가운데서 우한이라는 장소를 모르는 이들도 많았고 거기서 바이러스 연구가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가 예측한 미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었던 것인데요. 바이러스의 성격에 대해서도 인간만을 공격한다는 부분과 주요 장기 기능이 정지된다는 특징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흡사했습니다. 스토리 플롯에도 이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등장했죠. 그는 소설 작업 때 철저한 자료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엄밀한 논리 전개를 통해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가 향후 내놓을 소설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그가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책 안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일부 지역, 정확히는 동북 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묘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204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의 책에는 통일 한국의 지도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예측을 보여준 딘 퀸츠의 미래상에 많은 이들이 회의를 드러내며 북한과 통일한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중국 지역까지 정복한다는 점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딘 퀸츠만이 아니라 여러 예언가들은 미래 한국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했었습니다. 미래학자들 역시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뒤를 잇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죠.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은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혁혁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해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을 예측하며 한반도는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 대륙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미국 정치계의 구루로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인구통계학자 피터 자이안도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예전의 세계가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한국인에 대한 언급을 남겼는데요. 한국인들은 난관을 극복할 근성이 있다. 고 평가한 그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 이론과 지정학을 모두 거스른다고 바라봤는데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까지 압도하는 힘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했죠.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가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 예측한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 역시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주목, 긍정경제, 파지티브 이코노미를 주장한 그는 한국은 자신이 설명한 긍정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을 추월할 만한 가능성을 가진 국가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 블룸버그를 비롯 해외 외신이 귀를 기울이는 미래 전문가 제이슨 생커 회장 역시 한국을 주목했었는데요. 현재 탈중국 흐름을 예측한 그는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미래 사회의 키를 한국이 잡을 것이라고 바라보며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고승이자 여러 예언의 정확성으로 화제를 불러모았던 타너 스님 역시 늘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말하며 국제적인 권능의 지도자 위 출현을 암시했는데요. 그는 한국이 조만간 통일을 할 것이며 통일 한국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은 유례 없이 부강한 시기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미래에 있을 지각 변동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대규모 지각 변동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평화를 되찾을 것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의 예언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국의 옛 영토 가운데 만주 지역이 한국 손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해외의 예언자들도 한국에 대한 비전이 보인다며 한국의 부강한 미래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병자를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콤 선교사는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그녀는 하느님의 계시를 듣고 한국의 진면모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하느님께서 한국인을 하느님이 특별히 쓸 것이며 한국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을 보았다고 얘기하며 한반도 넘어 중국까지 기운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무너진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중국까지 진출해 그 강역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열강 중 가장 특별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죠. 조선시대 정감록에서도 한국의 미래를 예언하며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암시했죠. 미래학자들을 비롯해 예언가들 모두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만 따져보면 세계 10위권에 들었으며 군사력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엄적을 이루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 평가받던 이탈리아보다 더 강력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던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여전히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공성장을 거듭했던 과거와 달리 성장세도 뚜렷하게 둔화되었죠. 게다가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 기술의 기술력도 부족한 것이 드러나 중국 각지에서는 중앙정부의 성장세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통제를 하는 중국의 정책에도 불만을 품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을 비롯해 만주 지역에서는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는 중국 대신 성장하는 한국에게 붙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실책을 거듭하고 있죠. 예언가들이 얘기한 한국의 미래가 몇 년 안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코로나 이후 한국의 성장 속도에 감탄하며 대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조차도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에 한국이 중국 일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유엔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예언가들의 예측처럼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고 동북 삼성과 연해주까지 손에 넣어 최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이 헌법까지 뜯어고치며 한반도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건 모두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대응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시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듯 한국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극비 무기를 공개하며 일본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영토에 자위대가 한 발자국이라도 침범한다면 한국은 일본 열도를 한 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극비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일본은 한 번도 구경조차 못했던 한국의 최첨단 비밀 무기를 보더니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일본이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50여 년 전인 1876년부터입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강압 아래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는데요.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한국이 일본에 완전히 개방하게 만들어 한반도 침략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무력 시위 아래 체결된 조약은 모두 12개 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목적은 조선에서 나라의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나라의 간섭 없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자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항장 내의 조계를 설정하여 그곳에서의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과 가옥의 조영 등 거주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연해, 도서, 암초 등을 자유로이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일본이 나중에 한반도를 쉽게 침략할 수 있도록 모두 샅샅이 살필 수 있게 한 것이고 제8조와 제10조에는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해 현지에 파견된 일본 영사가 재판한다는 치외법권의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개항장을 통해서 일본인을 조선에 침투시키고 여기에 조차지를 확보하여 일본 세력의 전초지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이고 방자스런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이 미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은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박탈시키더니 1910년 8월 29일부터 무려 35년 동안의 잔인한 일제강점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징용 및 징병된 한국인 수는 무려 500만 명, 일본을 위한 댐 공사장, 광산, 비행장, 도로, 철도 건설에 투입되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한국인만 무려 72만 명,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한국인 여성 수만 무려 43만 명, 군인으로 징용한 여성까지 모두 합산하면 무려 238만 명, 조선 역사, 조선어를 말살하려 하였음은 물론이고 일제 말기에는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을 통해 최소한의 조선적 기억마저도 없애려 하였고 군인 조선 총독하에서 조선인의 권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친일 단체들까지도 강제 해산시킬 정도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였으며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조선인의 모든 신문과 출판물을 강제 폐간하여 언론의 자유 또한 박탈,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려 35년 동안 수천만 명의 한국인들을 지옥에서 살도록 괴롭혀놓고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대참패가 확정되며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상황에서조차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선언을 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며 항복을 선언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한국인 노동자 7천여 명은 일본에서 오랜 강제노역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환호를 질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들을 한국에서 다시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쁜 마음에 일본이 준비한 4740톤급 화물선 무키시마오에타 일본 오미나토항에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미나토에서 출항한 우키시마호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일본 마이즈루항으로 향하더니 8월 24일 해상에서 갑자기 폭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일본 측은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배에 함께 탔던 일본인 장교들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보복이 두려워 자폭했다. 또 당시 미군의 명령대로 방향을 바꾸었을 뿐이며 만내에 부설했던 미군의 기뢰와 충돌하여 침몰했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발칵 뒤집혔던 이유는 바로 우키시마호를 실제 탐승했던 한국인 생존자들이 있었던 것. 당시 한국인 생존자들은 우키시마호가 폭발한 것은 일본 해군의 계획적인 범죄다. 폭발 직전에 일본 군인들이 문서 등의 물건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다수의 일본 선원들이 폭발 전에 보트를 타고 배를 탈출했다. 전했습니다.
생존자인 고 정기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 병사 둘이서 젖을 먹고 있는 아기를 보며 저 불쌍한 어린애가 꽃 몽우리도 피우지 못하고 가게 생겼으니 큰일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이 계획적으로 배를 폭파시킨 것임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반성은커녕 77년 만에 또다시 한반도 침략을 위해 헌법까지 뜯어고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 후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 공격을 못하고 군대조차 갖지 못하게 된 일본. 하지만 2022년에 일본은 다시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 있고 특히 한반도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뒤 독도를 지키기 위해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고 알렸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독도 영유권을 두고 역사적 사실로 싸운 결과 한국의 대참패를 당하자 이제는 무력으로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방위비로 역대 최대치인 65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400조 원의 방위비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보다 무려 26%나 늘어난 수준인데요. 한국을 무력으로 찍어 눌러 독도를 기필코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무기를 비교하는 주요 외신들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일본의 미쓰비시, IHI, 가와사키 중공업과 같은 대형 방산업체들은 21세기 첨단이 아니라 20세기형 무기를 판매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최첨단 무기들과 비교하면 일본산 무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기술은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마저 떨어진다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사토헤이고 홋카이도 다쿠쇼쿠대 교수도 일본이 기술이 발달해 있어 상황이 심각해지기만 하면 요즘 최고로 잘나가는 한국을 재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고 장비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며 문제는 일본의 방위 제품이 한국산 방위 제품처럼 1등급이 아니라는 점이며 아무도 2등급이나 3등급 제품을 1등급인 한국산보다 더 비싸게 사는데 관심이 없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산 전투기와 기타 방위 제품들을 비슷한 규모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방위력은 결국 각국의 방산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 달렸는데 한국산이 일본산을 압도한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은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한국산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 방위 예산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을지 몰라도 방위력은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주력 전차를 공급하는 현대로템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개한 차세대 전차, 인공지능, AI, 기반 차량 운용체계,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 등의 미래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고 무인으로 운용되는 포탑은 130mm 주포와 다목적 미사일로 무장하며 360도 상황인식 장치, 능동방호 장치, 다목적 드론 등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일본의 구형 전차는 감히 비교를 거부하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서 맞서 싸우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전력은 해군과 공군. 그런데 공군은 한국의 압승을 예고했습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스텔스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F-35를 대당 1조 원씩 주고 사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F-35보다 뛰어난 성능임에도 훨씬 저렴한 KF-21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이 현재는 4.5세대이지만 곧 개량 버전이 나와 미국의 F-35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KF-21 이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KF-21은 추가적으로 옵션을 계속해서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5세대, 심지어 6세대 스텔스기로도 업그레이드가 쉽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승리하려면 공군은 이미 패배가 확정이기 때문에 해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데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보고는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신위방패라 불리는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으로 진수식 이후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전 세계 최고의 구축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지스함 구축 비용은 한 대당 1조 2천억 원이 넘는데 현재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6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지스함 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무기들로 도배한 8,200톤급 최첨단 정조대왕함을 공개하면서 이제 일본은 더 이상 한국 해군에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된 것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신의방패로 불릴 만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